날마다 쏟아지는 수많은 이슈들을 대한민국 최강 변호사 최고의 기자가 시원하게 떨어드립니다. 최강민이 시작할 텐데요. 제가 오프닝에서 수요일이라고 했는데 오늘 목요일이군요. 네, 목요일입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아, 그랬습니까? 예. 네. 제 실수일까요? 제작진 실수일까요? 글쎄요. 제작진 실수라고 해주세요. 예. 네. 방금 목소리는 조대진 변호사였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예. 자, 아까 제가 앞서 말씀드린 대로 감사원이 4번째 감사 결과를 발표했어요. 그렇죠. 그런데 조금 이게 그 감사원이 존재하는 건 당연한 거고요. 네. 또 정부, 행정부의 또 거대 권력, 감시, 비판 이런 목적으로 있는 거 아니겠어요? 저는 이제 감사원 이번에 4번째 감사 결과를 지금 밝혔고요. 뭐 본인들의 입장도 이해는 하지만 이름이 감사원 아닙니까? 감사원. 그러면 감사를 좀 이렇게 충실히 해서 감사원의 그 취지에 맞는 그런 결과를 내놨어야 되는데 사실상 조금씩 바꿔가면서 본인들 그 입장이 조금 면피하는 정도로만 이렇게 자꾸 입장을 내놓는 것 같아서 솔직히 저는 이번 그 감사 결과 내놓으면서 본인들도 좀 부끄러운 줄 알아야 된다라고 좀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같은 기관에서 같은 어떤 주제를 가지고 감사를 했는데 네. 다 달라요. 감사 결과가 조금씩. 정권이 누구이냐에 따라서. 솔직히 이렇게 감사 4번 할 거면 감사는 없애야 된다고 저는 국민의 입장으로 생각을 하거든요. 이렇게 매번 결과 달라지는 감사를 뭐하러 세금을 내서 합니까? 물론 이제 공무원분들을 폄하하는 건 아니지만 국민들의 입장에서 볼 때는 매번 다른 감사 결과를 낼 거면 차라리 없애고 다른 부처한테 힘을 실어주는 게 낫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감사원은 독립기구 아닙니까? 독립기구죠. 예전에 그 이회창 씨가 감사원장을 할 때 국민들한테 상당히 박수 받았거든요. 그때 박수 받았던 그걸로 사실 대통령 후보까지 한 건데. 그렇죠. 그때 청와대에서 감사원 어떻게 하면 해보려다가 나는 헌법에 있는데도 그대로 하겠다. 뭐 이렇게 했었잖아요. 네, 그래서 이회창 씨가 상당히 그때 인기가 있었던 이유가 법대로 하겠다. 네. 법에서 정해진 대로 하겠다라고 하는 바람에 국민들한테 엄청난 인기를 받았었던 거죠. 당시에 그렇게 말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우리나라에 없었거든요. 아니 그렇게 해야지요. 율곡 비리였죠. 율곡 비리 관련돼서 감사원장으로 안 쳤는데 정말로 법대로 감사를 해버리니까 안 친 사람이 당황했다는 그런. 그러니까 그때부터 지금 한 20여 년이 지났는데 아직도 감사원이 정권 눈치를 보고 감사를 하면 어떻게 됩니까? 근데 그런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3번째 감사 이번에 나오기 전에 2합번째 박근혜 정부 때 나왔던 3번째 감사에서는 사실 지금 나왔던 감사에 있는 내용들이 사실상 거의 다 포함이 돼 있어요. 가장 대표적인 게 6m 얘기가 이미 지난번 감사 때 포함이 돼 있었어요. 그다음에 그 당시에도 환경부라든지 국토부에서 여러 가지 형태로 반대를 했었다. 그런데 청와대에서 묵살했다. 이런 내용도 사실은 군데군데 그 당시에 이제 표면에 나오지 못했지만 그 감사 자료를 자세히 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군데군데 다 들어있긴 있습니다. 어쨌든 지금 4번째 감사 결과를 보면 2009년 10월부터 2012년 12월까지 23조 원이 4대강에 투입이 됐고 만일 50년 이렇게 유지할 경우에 비용이 31조 500억이 들어간다. 네. 그래서 그로 인한 효과는 6조 6천억이고 손해는 24조 5천억이다. 왜 했습니까, 이거? 그러니까 이게 한마디로 말하면 그냥 괜히 한 망한 사업입니다. 망한 사업이네요. 이거 복잡하게 얘기할 필요도 없고요. 이제 수치만 보더라도 31조를 투자해서 편익 그러니까 그나마 조금 플러스 되는 게 6조고 나머지 24조를 손해로 잡았기 때문에 30조 들여가지고 그냥 거의 다 모든 돈 날렸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부분을 좀 자세히 봐야 될 게 그렇습니다. 왜 이런 사업을 해야만 했을까? 왜 이렇게 대규모 국책사업, 대규모 토목공사를 해야 했을까? 바로 그 무렵이 우리나라 건설 산업이 사양길에 접어들게 한 바로 그 시작점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사양 산업으로 접어들고 있는 건설 산업에 이게 심폐소생술을 해주기 위해서 영양제를 꽂아주기 위해서 꼭 필요했던 사람이 바로 이 사업이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우리나라의 토건족들의 그 생명을 유지시키기 위한 그런 사업이었다. 마지막 그 선물이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이명박 그 대통령이 당시에 그 집권 초기에도 그렇고 마지막 후보 공약 낼 때도 대우는 하지 않겠다고 얘기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지금 보면 수심을 4대강 사업에 6m를 확보해라. 이거는 대우는 하겠다는 뜻이잖아요. 그렇죠. 사실은 이거는 운하를 만들겠다는 얘기인데 이게 그 낙동강 상류와 한강 상류의 실제 거리 차이가 약 4km 정도밖에 안 된다 그러거든요. 이 4km만 연결하면은 대운하가 되는 거였습니다. 그러니까 나머지 부분에서는 준설만 해서 수십만 확보해 놓으면 된다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분명히 언젠가는 이 사업을 하게 될 것이다. 적어도 내 임기 중에는 이라고 판단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든 이 상황이 좀 호전되기만 여론의 그 방향이 좀 바뀌기만 기다렸던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끝내
이제 그 뜻을 이루지 못했죠. 그래서 결국은 뭐 이거 뭐 운하도 안 됐고요. 그렇죠. 수질은 악화됐고요. 녹조라떼 되고 네. 난리 났죠. 그리고 원래 강이라는 게 굽이굽이 휘돌아쳐야 되는데 직선으로 시멘트를 소위 말하면 발라가지고 그렇죠. 강이 아닌 것처럼 돼버렸잖아요. 그렇죠. 예. 이게 사실은 처음 발상부터가 문제였어요. 그러니까 뭐 우리나라 강들의 수질이 나쁘기 때문에 수질을 보호하기 위해서 시멘트로 일정한 물길을 만들어줘야 된다. 그게 이제 4대강 사업의 시작이었거든요. 예. 이게 발상 자체가 웃기는 거죠. 원래 물이라는 건 흘러야 되거든요. 그렇죠. 흘러야지 수질이 유지가 되는데 어떻게 물 수질이 나쁘니까 콘크리트로 수로를 만들자 어떤 이런 발상이 어떻게 이렇게 가능했는지 참 그래서 놀랍습니다. 물도 사실 수질도 나빠졌고 그렇죠. 또 홍수를 예방한다는 그런 목표를 세웠는데 홍수는 이 강 본류에서 나는 게 아니고 지류에서 나는 거거든요. 그렇죠. 근데 4대강 사업은 지류 정비 사업이 아니고 본류 정비 사업이란 말이죠. 네. 그런데 이 전혀 안 맞는 사업을 대통령이 지시로 밀어붙였는데 저는 안타까운 게 그 관계부처에서는 처음에는 안 된다 했다가 대통령이 밀어붙이니까는 그냥 넘어간 거고 그 소위 말하는 학자들이 있지 않습니까? 전문가들이라고 하는 사람들. 네. 그런 사람들이 이거는 누가 봐도 뻔히 보이는 사업인데 네. 왜 여기에 찬성하면서 이렇게 하면 수질도 좋아지고 홍수도 안 납니다. 이렇게 대국민 소위 말하는 사기를 쳤을까? 그러니까 영혼을 판 거죠. 뭐 저는 이제 뭐 특정 사람을 딱 지명하기는 그렇지만 뭐 본인이 아실 겁니다. 그러니까 국민을 대신 기망하도록 도와주고 어쨌든 뭐 본인 세금도 들어가 있을 텐데 어쨌든 영혼을 없는 결과를 내려줘서 이것들이 이제 뭐 정당성을 좀 확보해준 차원이 됐는데 진짜 스스로 가슴에 손을 얹고 부끄러운 줄 알아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이렇게 기자 생활하면서 몇몇 가끔씩 이제 어떤 학자라고 하시는 분들, 이렇게 교수님들을 이렇게 취재할 때가 있는데요. 꼭 어떤 특정 기업에서 이 교수님한테 찾아가서 조언을 구하라고 전해줄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저희가 취재를 할 때 그 어떤 관련된 업체에서 꼭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가서 보면은 정말 그 기업에서 딱 좋아할 만한 내용을 얘기를 합니다. 알고 봤더니 그 기업으로부터 일정한 프로젝트를 따셨던 분들인 거죠. 이게 쉽게 말해서 이분들은 영혼을 어떻게 파셨느냐? 프로젝트에 파셨던 겁니다. 예. 그리고 우리가 교수다, 무슨 어떤 학자다 이런 분들의 얘기를 대단히 신뢰하는데 사실 좀 살펴봐야 됩니다. 그분이 과연 누구의 돈을 받고 저 자리에 나왔는지. 사실 저 기자들 생활 오래 하다 보면은 저 교수 누구한테 돈 받았을까부터 일단 따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저 사람 일단 돈 받은 게 없을 것 같다라는 교수들한테만 사실 취재 요청을 하는 거죠. 물론 기자들 중에서도 영혼 판 사람도 있죠. 그래서 일부러 그런 사람 영혼을 판 교수를 찾아다니는 그런 기자들도 있긴 있습니다만 우리 이제 앞으로 언론이라든지 그 학자들 모두 뭐 학계든 언론계든 좀 정신을 차려야 될 부분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예, 반성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요. 자, 조대진 변호사. 감사를 통해서 이제 문제가 드러났어요. 그러면은 당시 사업 관계자 또 공무원들 문제가 있던 수사를 해서 뭐 징계라든가 이거 안 되나요? 그러니까 그 감사원이 이 부분에 대해서도 의견을 내놨는데요. 그러니까 문제가 있는 부분은 맞고 어이없는 사업이었던 건 맞지만 그 당시에 사업을 결정했던 사람들이 대부분 퇴직이 됐고 지금 남아있는 사람들은 그걸 이행한 사람들 뿐이니까 그 사람들 또 처벌하기는 또 어렵지 않느냐 이런 입장을 밝혔거든요. 그러니까 물론 이제 이게 뭐 다른 뭐 민사상 손해배상을 국가에게 일반 국민이 청구하는 건 별도로 하더라도 감사원이 이런 인식을 갖고 있다는 것 자체는 조금 많이 아쉬운 대목입니다. 이게 영혼이 없었기 때문이잖아요, 공무원이. 근데 법률적으로도 그렇습니다. 영혼이 없으면 의사 무능력자라서 처벌을 못 합니다. 달리 말하자면 우리는 그런 사람들한테 국정을 맡겼던 거죠. 참 슬픈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예. 팟빵 앱으로 최강박구님. 패널 소개해 주세요. 조변만 소개한 듯. 마포구 마포대로님. 장 기자님은 소개 없이 그냥 들어오셨어요. 이랬는데 늦게 들어와서 소개를 안 했습니다. 그래요. 네, 다음엔 시간 잘 맞추도록 예. 하겠습니다. 자, 또 4대강 사업과 함께 논란이 끊이지 않는 게 바로 다스잖아요. 아직도 다스는 누구 네. 거냐. 뭐 이런 질문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데 이명박 전 대통령의 최측근인 다스의 사장이 최근 경질이 됐는데 인사 발령낸 사람이 이상은 회장이다. 네. 근데 실소주는 이명박 대통령이다라고 지금 검찰이 결론을 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재판에는 이명박 대통령한테는 유리한 국면일 수 있는데 네. 사실상 이명박 대통령 거라면 속으로 이명박 대통령 속은 타들어가는 그런 아주 안 좋은 시그널인 거죠. 이게 얼마짜리냐면요. 다스가 2조가 넘는 회사거든요. 이게 그 단지 그 감옥 생활 몇 년 하고 바꿀 수 있는 그런 정도의 그런 그 기업이 아니에요. 어마어마한 엄청난 기업인데 이게 재밌는 게 그렇습니다. 이게 다스 최측근으로
이명박 전 대통령의 최측근으로 다스 사장이었던 사람은 강경호 씨예요. 그러니까 이분이 이제 그 서울 지하철 서울 메트로 사장도 하셨던 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명박 전 대통령이 정말 측근 중에 최측근입니다. 그런데 이분이 그 법률상으로는 그렇답니다. 이게 다스의 대표이사로 돼 있대요. 공동 대표이사 중에 한 사람이랍니다. 그러니까 사실 대표이사는 대표이사를 해임을 할 수가 없어요. 하려면은 이사회를 열어야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지금 현재 강경호 씨는 이상은 회장의 이런 인사 발령 자체는 잘못된 것이다, 불법이다라고 주장하면서 현재 이 자기 집무실을 지키고 있다고 합니다. 그럼 두 분 말씀은 이 원래 실소유주는 검찰 발표대로 이명박 전 대통령 건데 네. 감옥 가 있는 사이 이상은 회장이 자기 거라고 하려고 주장하려고 지금 이렇게 했다고 승부수를 띄운 거죠. 그러니까 만약 이제 그 추측이 맞다면 이명박 전 대통령은 이제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됩니다. 뭐 이제 회사를 찾든지 아니면 뭐 본인의 그 운명을 어떻게 보면 좀 유리하게 가든지 이렇게 결정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지금 이상은 회장은 이명박 전 대통령이 지금 처한 상황을 좀 되게 잘 알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지분도 많은 상태에서 주장을 하더라도 어떤 반응도 못 내놓을 거다 공식적으로 요걸 알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예전에 롯데그룹의 그 신교코 회장이 그 일본에 있으면서 한국에 땅을 많이 부동산을 많이 샀거든요. 아버지 이름으로 동생 그렇죠. 이름으로. 네. 그 나중에 그 동생 되는 분이 이거 내 이름으로 샀으니까 내 땅이에요 해가지고 한 번 또 난리 난 적이 난리 났죠. 있었는데 네. 그런 비슷한 거네요. 비슷한 거죠. 비슷하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이 이상은 회장 같은 경우에는 이제 2조가 되는 회사를 이렇게 꿀꺽 먹겠다는 것인데 네. 자, 어느 정도 성공을 현재로서는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제 이명박 전 대통령이 지금 이제 대응할 수 있는 끈덕지 사실 거의 없어요. 절차상 무효를 주장할 수는 있는데 다만 한 가지 좀 살펴봐야 될 것은 현재 이명박 전 대통령의 아들이죠. 이시영 씨가 이 전환 사채를 조금 가지고 있는 것으로 네. 알고 있거든요. 그 부분이 어떻게 될 것이냐에 따라서 정말로 이 쿠데타가 성공할 것인지 아닌지는 좀 더 지켜볼 필요는 있을 것 근데 같습니다. 조대진 변호사가 아까 한 추측도 있습니다만 또 다른 추측은 이상은 회장이 동생인 이 전 대통령을 위해서 도와주기 위해서. 도와주기 위해서 다스 실소유주가 정말 아니다. 네. 다스는 내 거다. 네. 이걸 보여주기 위해서 이랬다는 얘기도 있죠. 근데 만약에 그게 맞다면 네. 지금 해임된 강모 사장이 반발을 하면 안 되죠. 그러니까 그 반발했다는 것 자체가 뭔가 지금 의사소통이 안 됐다는 얘기고 진짜 그 저희를 볼 수 있는 그 하나의 포인트는 아까 말씀 주신 이시영 이시영 씨도 내치느냐 요 네. 부분을 보면 이제 그 결론은 아주 단순해지는 거라고 보입니다. 지난달에 이명박 전 대통령이 법정에 나오면서 그런 얘기를 했다 그래요.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상은 씨에 대해서 잘 모르고 있는데 얼마나 무서운 사람인 줄 아느냐. 수십 년 전 것까지 다 가지고 있다라고 이제 말을 했었거든요. 지금 생각해 보면 그 말이 이 말이었던 건가 하는 생각도 좀 들기도 합니다. 예. 자, 다음 사건 넘어가기 전에 예스앱으로 이정희님 장충기에게 영혼을 판 기자들도 퇴출해야 됩니다. 전 또 제 얘기한 줄 깜짝 놀랐습니다. 당신 나오길래. 근데 저는 안 팔았습니다. 안 팔았습니까? 예, 저는 안 팔았습니다. 확실합니까? 그럼요. 네, 알겠습니다. 혹시 나 있었으면은 혹시 아시아경제 간부들 판 사람 없습니까? 있었을 수. 내가 이 얘기만 예, 그렇죠. 예. 자, 권성동 의원의 구속영장이 기각됐어요. 네, 기억됐습니다. 기각된 사유는 뭡니까? 일단 뭐 그 범죄 혐의를 좀 다툴 만한 그 이유가 있고 일단 권성동 의원이 법사위원장이었는데 설마 도망치겠냐 뭐 이런 취지로 영장을 기각한 것 같은데 저는 이건 도저히 납득할 수가 없는 부분입니다. 물론 이제 본인은 고심을 했겠지만 뭐 다 국민의 눈높이에서 이렇게 그 영장 발부를 해야 되는 건 아닙니다만은 저 법조인은 제가 보기에도 되게 납득이 안 되고요. 또 그래서 그 쭉 허경호 연장 전담 판사가 했던 판결들을 봤더니 제가 전부 반대로 그 결론을 내릴 그런 반대 결론만 내리셨더라고요. 네. 사실 제가 좀 살펴봤어요. 그랬더니 이분이 좀 대체적으로 보면 판결이 후합니다. 후하다고 볼 수도 있어요, 사실은. 왜냐하면은 그 2000년대 초반인데요. 이 NLL을 월선에서 북한 수역에서 고기잡이를 하다가 적발된 어부가 한 분 계신데 속초에서 있었던 일인데요. 이분에 대해서 경찰은 구속영장을 이제 신청을 했는데 영장을 기각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석방하는 사례가 있긴 있습니다. 그런 걸 볼 때 좀 원래 좀 후한가? 이런 생각도 들어요. 근데 뭐 지금 네티즌들이 이 판사, 허경호 판사가 과거 판결했는 거 쭉 살펴보는 이유는
이명희 이사장, 안태근 전 검사장,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 이런 사람들을 다 영장을 기각했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반발하는 것 같아요. 근데 이분이 그런데 또 어떤 경우에는 되게 엄하기도 엄해요. 어떤 부분이냐면 이런 게 있습니다. 제주 해군기지 반대 활동을 한 그 활동가와 주민이 있는데 이분들에 대해서는 구속영장을 발부를 했어요 또. 그래서 심지어 어떤 분은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고 있었는데 1심에서 법정 구속을 한 사례도 있습니다. 근데 그분 중에 한 분이 연세가 70대고요. 부인이 치매 노인이어가지고 현재 누군가 간병을 해줘야 되고 그 70대 이제 구속되신 분이 간병을 하셔야 되는 분인데 그 간병인이 없어진 상황에서 그분을 징역 6개월의 실형을 청구한 사례가 있습니다. 되게 당황스러웠었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있는데요. 무면허로 5m를 운전했다는 이유로 법정 구속되신 분이 구속했어요? 예. 동종 전과가 있다. 그러면 이게 저는 꼭 구속할 필요는 있지 않으니까 원래 재판은 불구속 재판이 원칙이니까요. 그렇죠. 그렇게 봐줄만도 한데 만일 모든 판결에 일관성이 있다면은 네. 그런데 어떤 거 보면 굉장히 엄하게 다 구속하고 어떤 거는 불구속하고 이렇게 되면은 일관성이 좀 없지 않냐 생각 드네요. 근데 다른 거는 이제 다른 범죄를 빼고더라도 지금 국민들이 분노하는 이유가 지금 뭐 안태근, 이명희 이사장, 권성동 의원까지 전부 다 권력형 비리 어떻게 보면 국민이 분노할 수 있고 눈높이가 높은 부분을 다 영장을 기각을 시켰거든요. 그리고 수사의 과정을 조금 더 지켜봐야 된다라는 취지로 조금 얘기를 했는데 사실상 그 앞에 있는 사람의 단계에서 이미 혐의들이 다 구체적으로 확정된 부분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도대체 이제 공판에서 불구속 상태로 다퉈봐라 이렇게 좀 떠넘겨 놓는 것 같아가지고 그런 부분을 봤을 때는 저는 절대 납득이 좀 안 됩니다. 이 허경호 판사 이분이 대체적으로 보면 권력형 비리엔 또 후예요. 보니까 예, 그렇게 콕 집어서 얘기할 수 있습니까? 이 제주지법 영장전담 판사일 때는요.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서기관급 상당히 높은 고위 공무원이에요. 이 공무원에 대한 영장을 기각을 했는데 이유가 그렇습니다. 관련자 진술이 엇갈린다. 근데 뇌물 사건에서 관련자 진술이 다 엇갈려요. 다 엇갈리지. 예, 근데 이걸 이렇게 하는 건 상당히 좀 의외가 있어요. 그다음에 또 있습니다. 압수물을 훔친 경찰 간부에 대해서는 또 집행유예를 선고를 한 사례도 있어요. 그 압수물이 뭐였냐면 술이었습니다. 술을 드신 거죠. 그런 경우도 있고요. 심지어 버스에서 미성년자 성추행을 한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에 대해서는 선고유예 처분을 내리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조금 이해가 안 되는 분이었어요. 저는 이 얘기 꼭 하고 싶었는데요. 지금 그 영장 판사 중에 허경호 판사가 제일 나이가 어립니다. 그리고 20대 후반부터 지금 판사 생활을 했어서 제가 뭐 판사분들한테 얘기 드리고 싶은 게 국민의 삶을 기록하고 교과서만 갖고 판단하지 마시고 정말 좀 고뇌에 찬 그런 고민을 가지고 좀 판단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소년 급제하시는 분들 다 비난하는 겁니까? 아니 그 중에서도 정말로 꼼꼼히 보시는 분도 있는데 대부분은 기록과 교과서로만 사례형처럼 시험 풀듯이 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제가 변호사를 몇 년 해보니까. 예. 그래서 국민들의 눈높이에 좀 맞지 않는다 이런 지적이 많은데 그래요. 권성동 의원이 국회의원이 아니었다면은 어떻게 됐을까? 그것도 궁금해지네요. 아마 상황이 좀 많이 달랐을 거예요. 지금 현재 보면은 권성동 의원의 이제 보좌관들은 몇 분이 지금 이미 구속 상태에 됐으니까. 들어가 있죠. 네. 예, 그런 걸 볼 때 이것도 뭐 이제 권력이 있으면은 무죄가 되고 권력이 없으면 유죄고 뭐 이렇게 되는 게 아니냐 뭐 이런 지적이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알겠습니다. 두 분 말씀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조대진 변호사, 아시아경제 장영진 기자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서 나는 거거든요. 그렇죠. 근데 4대강 사업은 지류 정비 사업이 아니고 본류 정비 사업이란 말이죠. 네. 그런데 이 전혀 안 맞는 사업을 대통령이 지시로 밀어붙였는데 저는 안타까운 게 그 관계부처에서는 처음에는 안 된다 했다가 대통령이 밀어붙이니까는 그냥 넘어간 거고 그 소위 말하는 학자들이 있지 않습니까? 전문가들이라고 하는 사람. 네. 그런 사람들이 이거는 누가 봐도 뻔히 보이는 사업인데 네. 왜 여기에 찬성하면서 이렇게 하면 수질도 좋아지고 홍수도 안 납니다. 이렇게 대국민 소위 말하는 사기를 쳤을까? 그러니까 영혼을 판 거죠. 저는 이제 특정 사람을 딱 지명하기는 그렇지만 본인이 아실 겁니다. 그러니까 국민을 대신 기망하도록 도와주고 어쨌든 본인 세금도 들어가 있을 텐데 어쨌든 영혼을 없는 결과를 내려줘서 이것들이 이제 정당성을 좀 확보해 준 차관이 됐는데 진짜 스스로 가슴에 손을 얹고 부끄러운 줄 알아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이렇게 기자 생활하면서 몇몇 가끔씩 이제 어떤 학자라고 하시는 분들, 이렇게 교수님들을 취재할 때가 있는데요. 꼭 어떤 특정 기업에서 이 교수님한테 찾아가서 조언을 구하라고 전해줄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저희가 취재를 할 때 그 어떤 관련된 업체에서 꼭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가서 보면은 정말 그 기업에서 딱 좋아할 만한 내용을 얘기를 합니다. 알고 봤더니 그 기업으로부터 일정한 프로젝트를
따셨던 분들인 거죠. 이게 쉽게 말해서 이분들은 영혼을 어떻게 파셨느냐, 프로젝트에 파셨던 겁니다. 예. 그리고 우리가 교수다, 무슨 어떤 학자다 이런 분들의 얘기를 대단히 신뢰하는데 사실 좀 살펴봐야 됩니다. 그분이 과연 누구의 돈을 받고 저 자리에 나왔다. 뭐 이런 내용도 사실은 군데군데 그 당시에 이제 표면에 나오지 못했지만 그 감사 자료를 자세히 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군데군데 다 들어있습니다. 어쨌든 지금 네 번째 감사 결과를 보면 2009년 10월부터 2012년 12월까지 23조 원이 4대강에 투입이 됐고 만일 50년 이렇게 유지할 경우에 비용이 31조 500억이 들어간다. 네. 그래서 그로 인한 효과는 6조 6천억이고 손해는 24조 5천억이다. 왜 했습니까, 이걸? 그러니까 이게 한마디로 말하면 그냥 괜히 한 망한 사업입니다. 망한 사업이네요. 뭐 이거 복잡하게 얘기할 필요도 없고요. 이제 수치만 보더라도 31조를 투자해서 편익, 그러니까 그나마 조금 플러스 되는 게 6조고 나머지 24조를 손해로 잡았기 때문에 30조 들여가지고 그냥 거의 다 모든 돈 날렸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부분을 좀 자세히 봐야 될 게 그렇습니다. 왜 이런 사업을 해야만 했을까? 왜 이렇게 대규모 국책사업, 대규모 토목공사를 해야 했을까? 바로 그 무렵이 우리나라 건설 산업이 사양길에 접어들게 한 바로 그 시작점이었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양 산업으로 접어들고 있는 건설 산업에 이게 심폐소생술을 해주기 위해서 영양제를 꽂아주기 위해서 꼭 필요했던 사람이 바로 이 사업이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우리나라의 토건족들의 그 생명을 유지시키기 위한 그런 사업이었다. 마지막 그 선물이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이명박 그 대통령이 당시에 그 집권 초기에도 그렇고 마지막 후보 공약 낼 때도 대우는 하지 않겠다고 얘기했잖아요. 그렇죠. 솔직히 이렇게 감사 매번 할 거면 감사는 없애야 된다고 저는 국민의 입장으로 생각을 하거든요. 이렇게 매번 결과 달라지는 감사를 뭐하러 세금을 내서 합니까? 물론 이제 공무원분들을 폄하하는 건 아니지만 국민들의 입장에서 볼 때는 매번 다른 감사 결과를 낼 거면 차라리 없애고 다른 뭐 부처한테 힘을 실어주는 게 낫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감사원은 독립기구 아닙니까? 독립기구죠. 예전에 그 이해창 씨가 감사원장을 할 때 국민들한테 상당히 박수 받았거든요. 그때 박수 받았던 그걸로 사실 대통령 후보까지 한 건데. 그렇죠. 그때 청와대에서 감사원 어떻게 해보려다가 나는 헌법에 있는데도 그대로 하겠다. 뭐 이렇게 했었잖아요. 네, 그래서 저기 네. 이회창 씨가 상당히 그때 인기가 있었던 이유가 법대로 하겠다. 네. 네. 법에서 정해진 대로 하겠다라고 하는 바람에 국민들한테 엄청난 인기를 받았었던 거죠. 당시 그렇게 말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우리나라에 없었거든요. 아니 그렇게 해야지요. 율곡 비리였죠. 율곡 비리 예. 관련돼서 감사원장으로 안 쳤는데 정말로 법대로 감사를 해버리니까 안 친 사람이 당황했다는 뭐 그런. 그러니까 그때부터 지금 한 20여 년이 지났는데 아직도 감사원이 정권 눈치를 보고 감사를 하면 어떻게 됩니까? 근데 아마 근데 그런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세 번째 감사 이번에 나오기 전에 이합번제 예. 박근혜 정부 때 나왔던 세 번째 감사에서는 사실 지금 나왔던 감사에 있는 내용들이 살짝 거의 다 포함이 돼 있어요. 가장 대표적인 게 6m 얘기가 이미 지난번 감사 때 포함이 돼 있었어요. 그다음에 그 당시에도 환경부라든지 국토부에서 여러 가지 형태로 반대를 했었다. 근데 청와대에서 그렇죠. 근데 지금 보면 수심을 4대강 사업에 6m를 확보해라. 이거는 대우는 하겠다는 뜻이잖아요. 그렇죠. 사실은 이거는 운하를 만들겠다는 얘기인데 이게 그 낙동강 상류와 한강 상류의 실제 거리 차이가 약 4km 정도밖에 안 된다 그러거든요. 이 4km만 연결하면은 대운하가 되는 거였습니다. 그러니까 나머지 부분에서는 준설만 해서 수십만 확보해 놓으면 된다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분명히 언젠가는 이 사업을 하게 될 것이다. 적어도 내 임기 중에는 이라고 판단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든 이 상황이 좀 호전되기만 여론의 그 방향이 좀 바뀌기만 기다렸던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끝내 이제 그 뜻을 이루지 못했죠. 그래서 결국은 뭐 이거 뭐 운하도 안 됐고요. 그렇죠. 수질은 악화됐고요. 녹조라떼 되고 네. 난리 났죠. 그리고 원래 강이라는 게 굽이굽이 휘돌아쳐야 되는데 직선으로 시멘트를 소위 말하면 발라가지고 그렇죠. 강이 아닌 것처럼 돼버렸잖아요. 그렇죠. 예. 이게 사실은 처음 발상부터가 문제였어요. 그러니까 뭐 우리나라 강들의 수질이 나쁘기 때문에 수질을 보호하기 위해서 시멘트로 일정한 물길을 만들어줘야 된다. 그게 이제 4대강 사업의 시작이었거든요. 예. 이게 발상 자체가 웃기는 거죠. 원래 물이라는 건 흘러야 되거든요. 그렇죠. 흘러야지 수질이 유지가 되는데 어떻게 수질이 나쁘니까 콘크리트로 수로를 만들자 어떤 이런 발상이 어떻게 이렇게 가능했는지 참 그래서 놀랍습니다. 물도 사실 수질도 나빠졌고 그렇죠. 또 홍수를 예방한다는 그런 목표를 세웠는데 홍수는 이 강 본류에서 나는 게 아니고 지류
바다 쏟아지는 수많은 이슈들을 대한민국 최강 변호사 최고의 기자가 시원하게 떨어드립니다. 최강민이 시작할 텐데요. 제가 오프닝에서 수요일이라고 했는데 오늘 목요일이군요. 네, 목요일입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아, 그랬습니까? 예. 네. 제 실수일까요? 제작진 실수일까요? 아, 뭐 글쎄요. 제작진 실수라고 해주세요. 아, 예. 방금 목소리는 조대진 변호사였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예. 자, 아까 제가 앞서 말씀드린 대로 감사원이 4번째 감사 결과를 발표했어요. 그렇죠. 그런데 조금 이게 그 감사원이 존재하는 건 당연한 거고요. 네. 또 정부 행정부의 또 거대 권력, 감시, 비판 이런 목적으로 있는 거 아니겠어요? 아, 저는 이제 감사원 이번에 4번째 감사 결과를 지금 밝혔고요. 뭐 본인들의 입장도 이해는 하지만 이름이 감사원 아닙니까? 감사원. 그러면 감사를 좀 이렇게 충실히 해서 감사원의 그 취지에 맞는 그런 결과를 내놨어야 되는데 사실상 조금씩 바꿔가면서 본인들 그 입장이 조금 뭐 면피하는 정도로만 이렇게 자꾸 입장을 내놓는 것 같아서 솔직히 저는 이번 그 감사 결과 내놓으면서 본인들도 좀 부끄러운 줄 알아야 된다라고 좀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같은 기관에서 같은 어떤 주제를 가지고 감사를 했는데 네. 다 달라요. 감사 결과가 조금씩 정권이 누구이냐에 따라서.